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법 제5-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1강부터는 해상기업활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해상기업활동법은 우리 상법상으로는 총 7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상여객운송계약, 해품운송계약, 해상여객운송계약, 이게 잘못됐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법 제5-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1강부터는 상법 제3장 해상기업활동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해상기업활동법은 해상운송계약, 해품운송계약, 해상여객운송계약, 항해용선계약, 전기용선계약, 해상운송 증서의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운송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해상운송계약은 그 개념과 책임의 주체와 책임의 원인,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의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운송이라는 것은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물건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상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운송이라는 점에서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과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장소적으로 해상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상법에서의 해상은 호천과 항만을 제외한 수면을 의미합니다. 즉 수면 중에서 호천과 항만을 제외하고 있다. 호천 항만에서만 이루어지는 내수운송은 선박에 의한 운송이라 하더라도 육상운송에 해당한다는 것이 상법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서 호천 항만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이내의 수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해상운송이라는 것은 운송수단으로 봤을 때 선박, 운송의 장소는 해상, 또 육상이나 항공운송과 비교했을 때 그 위험성과 운송기간, 운송방법, 비용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상법에서 이를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상운송은 운항 방법에 따라서는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기선 운송은 노선버스와 같이 일정 항로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항행하면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816년 미국의 해운회사가 뉴욕과 런던 사이에 우편선의 전기 운항을 시작한 것이 시발점으로서 전기선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 화주가 취급하는 소량 화물이나 잡화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운송계약은 선화증권의 뒷면 약관에 의해서 부합계약의 형태로 체결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은 부합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그 뒷면에 있는 약관을 계약서로 대체해서 본다 하는 것이 부합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부정기선 운송은 화물의 수요에 따라 화주가 필요로 하는 시기 및 항로에 선박을 제공하여 그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철광석, 석유, 목재 등 주로 원자재나 중간재의 대량 운송에 이용이 됩니다. 운송계약은 용선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체결이 되고 있고요. 해운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 용선계약 서식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이 모두 발달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원자재가 부족하고 자원이 즉 연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유라든지 원자재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이 수입된 원자재를 가공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기선을 이용하게 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데서는 정기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운송업이 모두 발달해 있고요.
특히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거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전기선 운송이 발달해 있어서 우리나라의 부산항의 경우에는 세계 2위의 환적항이면서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 항만은 결국 전기선 운송의 중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인 순위는 부산항이 세계 7위로 컨테이너 항만으로 7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자리하고 있지만은 세계 10대 항만 중 컨테이너 항만 중에서 7개가 중국의 항만이기 때문에 중국의 항만이고 또 여기에 홍콩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개 항만이 중국의 항만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부산항을 제외하면은 전부 중국이죠. 국가별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세 번째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교통의 개념으로 보고 구성도를 보면요. 교통은 크게 운송과 통신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 중에 운송은 육은, 수은, 항공 운송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육은 도로 운송, 철도 운송, 또 수은 내수로 운송과 해상 운송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수은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 운송은 매우 발달해 있는 반면에 내수로 운송은 거의 발달해 있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토 면적이 좁으면서 바다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이러한 수운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법 제5편 제2장은 운송과 용선으로 명명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운송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운송계약의 종류를 크게 개품운송계약, 용선계약 및 해상 여객운송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용선계약은 항해용선계약, 전기용선계약, 선체용선계약으로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선체용선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선박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므로 운송계약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인 제5편 제2장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상법 편제에 있어서 관점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품운송계약인데요. 개품운송계약은 주로 전기선 운송에 이용되는 계약 형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용선계약은 부전기선 운송에 적합한 계약 형태인데요. 전기선 시장에서 컨테이너 화물 운송의 증대에 따른 복합 운송화, 또 대화주 우대 계약, 부전기선 시장에서 인더스트리얼 캐리어의 출현 등에서 보듯이 종래의 전통적 운송 유형에서 벗어난 새로운 운송 형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상 여객 운송 계약은 이론상으로는 개별 여객을 대상으로 한 운송 계약과 또 용선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해상 여객 운송이 용선의 방식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여객을 대상으로 하는 부합 계약 형태의 운송 계약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상법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운송에 대하여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운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급 계약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민법상 도급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상법의 규정이 미비할 때는 민법의 도급에 관한 규정이 해상 운송 계약에 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적 상행위성을 띠고 있는데요. 해상 운송인은 육상 운송인과 마찬가지로 운송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기본적 상행위를 하므로 이를 자기 명의로 하게 되면 당연상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운송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행하는 운송은 물건 또는 여객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므로 사실행위이며 운송계약의 이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운송행위는 상행위도 아니고 이를 행함으로써 운송인이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운송인은 스스로 운송행위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운송행위를 하게 하여도 운송의 인수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대부분 판례를 보면요.
대판 1983년 4월 26일 82인 후 92 사건입니다. 물건 운송 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법원 2007년 4월 27일 선고 2007-4943 판결에서는 물품 운송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합계약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개품운송계약과 해상여객운송계약은 선화증권 뒷면 약관 또는 해상여객운송약관이라는 형태의 보통거래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부합계약성을 띠고 있습니다. 부합계약성에 의하여 운송계약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상법 제5편 제2장의 규정보다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항해용선계약이나 전기용선계약과 같은 용선계약은 대량의 화물을 취급하는 화주와의 사이에서 비교적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용선계약에서도 표준계약 서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용선 시장에 따라 각각 시장을 주도하는 선박 소유자 또는 화주 중심으로 표준계약 서식이 발달한 것으로 보통거래 약관의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합계약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약관이라기보다는 표준계약 서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개품운송계약에는 해상물건운송법이라는 Carriage of Goods by Sea Act라고 하는 강행규정을 가진 단행법을 제정했는데 이와 달리 용선계약에 대하여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성문 법규는 없고 커먼로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그 내용을 해석할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낙선계약이라는 점과 계약의 성립에 특정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라는 점, 또 운송의 완성과 운임의 지급은 서로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다. 즉 유상쌍무계약이라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운송 또는 해상운송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법상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상법 제5편 제2장에서는 운송과 용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개품운송, 해상여객운송, 항해용선, 전기용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개품운송은 개품운송계약과 복합운송계약, 해상여객운송은 해상여객운송계약, 항해용선은 항해용선계약, 전기용선은 전기용선계약으로 구분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도식화해 보면요. 해상운송계약은 해상물건운송계약과 해상여객운송계약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개품운송계약과 해상물건운송계약은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개품운송계약은 다시 개품운송계약과 복합운송계약, 용선계약은 항해용선계약과 전기용선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법상의 분류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해운업의 종류와 등록, 인허가 요건 등 행정규제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법규가 해운법인데요. 상법상의 해상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해운법상 해운업의 등록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인허가 요건 또는 등록 요건에 따라서 이것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해운법은 결국 그 해운업의 종류와 등록 인허가 요건이기 때문에 요건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운송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해상운송업은 해상여객운송업과 해상화물운송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여객운송업은 다시 내항전기여객운송업, 내항부전기여객운송업, 외항전기여객운송업, 외항부전기여객운송업, 순항여객운송업, 복합해상여객운송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각각의 업에 따라서 운송계약은 내항전기여객운송계약, 내항부전기여객운송계약, 외항전기여객운송계약, 외항부전기여객운송계약, 순항여객운송계약, 복합해상여객운송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해상화물운송업은 내항화물운송업과 외항전기화물운송업, 외항부전기화물운송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내항화물운송계약, 외항전기화물운송계약, 외항부전기화물운송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운송계약의 책임의 주체와 책임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책임의 주체는 한마디로 운송인, 즉 컨트랙추얼 캐리어, 계약 운송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선 의장자이건 타선 의장자이건 선박 운항자는 당연히 운송계약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고요. 타인이 운항하는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의 물건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의 체결도 가능하므로 운송계약의 주체는 반드시 선박 운항자의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운송인으로는 항해용선계약이나 전기용선계약을 체결한 용선자가 재운송계약을 체결해서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운송인 주선인의 개입권을 행사한 이러한 운송 주선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무선박 운송인이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상법에서는 계품운송계약에서는 운송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용선계약에서는 선박 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운송계약에서는 최초 용선계약의 용선자가 제3의 송화인 또는 재용선자와의 사이에서는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요. 2007년 4월 27일 선고 2007-4943 판결인데요. 같은 사건이 이 관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해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운송 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 상환증을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 주선 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 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 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데요. 운송 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으면 의뢰인에 대해서는 운송 주선인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행보조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보조자를 개념상으로는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이행대행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협의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마치 그의 손발처럼 사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행보조자가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로 충분하며 고용과 같은 채권계약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보조자이기 위해서 그자의 행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 즉 그 보조자에 관하여 선임, 지휘감독 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에 의한 선장이나 회원 등은 당연히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행대행자는 단순히 채무자의 행위에 협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가름하여 이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이행대행자 또는 이행대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채권자와 계약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본래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채무 인수와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행대행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이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행보조자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행대행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채무 이행에 관하여 타인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행위로 채무 불이행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채무자 자신의 행위가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면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개인주의적 책임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타인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채무자는 동시에 이로 인한 위험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데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되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행대행자의 경우에는 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행자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곧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명문상 적극적으로 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또는 특히 채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행자의 선임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문상 또는 채권자와의 특약으로 대행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또한 특히 허용되어 있지도 않아서 급보의 성질상 대행자를 사용하여도 상관없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권 경합 이론과 책임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대사법상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이지만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하나의 사실에 의하여 이들 두 가지의 책임 요건이 동시에 모두 갖추어질 때 청구권 경합 문제가 제기됩니다. 먼저 청구권 경합설은 피해자인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서 가해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책임을 묻거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두 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력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별개의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합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과 양자 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청구권 경합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 책임은 마치 일반법과 특별법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우선 특수한 관계인 계약 책임을 먼저 적용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이때 배제된다고 하는 견해가 법조 경합설입니다. 양자를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본질이 같은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양자의 기계적 경합은 부당하다고 하는 해석인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나 다수설은 청구권 경합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청구권 경합설을 인정하고 있고 법조 경합설을 취하고 있는 국가의 판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해상법에서 청구권 경합 문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그 이유는 운송인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일정한 한도로 제한되는 등 운송인을 보호하는 특수한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이행보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청구권 경합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청구권 경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책임 제한이나 면책을 회피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건 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상법은 해상운송법의 국제적 통일화 경향을 고려하여 비록 비준은 하지 않았지만 국제해상운송에 관한 협약의 대부분은 대폭 수용하고 있습니다. 1960년 제정상법에서는 1924년 선화증권 통일협약, 즉 헤이그 규칙을 실질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요. 이를 개정한 1991년 개정상법에서는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1979년 개정 의정서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규정은 1978년 유엔 해상 물건 운송 협약, 즉 함부르크 규칙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품 운송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 완전하게 허용되는 용성 계약에 대하여는 이들 협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즉 국제 협약은 개품 운송 계약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용성 계약서에서 이들 협약이나 상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실체법적 준거법의 지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밖에 국제협약으로는 1980년 유엔 복합운송협약, 2008년 유엔 국제해상운송계약협약, 즉 로텔담 규칙이 있고요. 이 두 협약은 제정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상법에도 당연히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 여객 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뤼셀 해사법 외교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는 1961년 해상 여객 운송 통일협약이 있고 또 1967년 수화물 해상 운송 통일협약이 있습니다. 한편 해상 운송, 여객 운송에 관하여 이처럼 두 개의 협약이 병존하는 데서는 상의와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일된 협약이 필요했는데요. 1974년 12월 임코의 주관으로 아테네에서 열린 해사법 외교회의에서 위의 양 협약을 수정 통합하는 새로운 협약인 1974년 아테네 협약이 성립이 되었고 1976년, 1990년, 2002년에 각각 그 개정 의정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협약 중 해상 여객 운송과 관련해서는 어느 것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그 내용을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입법 정책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의 주변국 간에 해상 여객 운송이 다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들 3국 간에는 합의된 국제협약을 채택해서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제5-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